네,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 중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을 더하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앞선다는 일부 패널 멘트가 있었는데요. 추후 확인 결과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기에 이 앞선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바로 잡고 바로 오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여론조사 내용 저희가 한번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한 대선 지지율 추이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재명 36, 그리고 윤석열 26, 안철수 15, 마의 15%를 넘었다.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5%를 넘었고, 자, 심상정 5%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83일 전, 그리고 62일 전, 오늘은 59일 남았는데 이 최근에서는 요런 그 중에서도 안철수 후보의 이 급 발진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많이 이제 급 부상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안 후보의 지지율이 이 변수로 어떻게 작용을 할지. 변수라 하면 윤 후보와 이 대표의 이 갈등 해소가 이 안 후보의 지지율에 어떤 변수로 작용을 했는지가 좀 궁금을 하네요. 일단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반사 이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한 달간 추세상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이었고 그것이 이재명 후보에게 가기보다는 무응답층이라던가 안철수 후보에게로 흩어졌다라고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추세가 이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극적인 이 갈등 봉합,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이 변하기 시작한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나 일정 기조 등이 반영되어서 진검승부로 나타나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최소 걸립니다. 이 현안이나 사안 등이 여론조사에 반영되기까지 보통 업계에서는 일주일 정도를 시간차를 두고 지켜보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나 분명한 건 반사 이익이건 어찌되었건 간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대선판의 하나의 플레이어로 우뚝 섰다. 이 사실을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추후에 지지율이 어느 정도 출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 상승 국면의 원인을 잘 분석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던 전통적 보수층이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보수에 가까운 메시지를 내는데 주력해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중도층이 나한테 붙어서 이렇게 지지율이 상승됐다고 판단한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중도의 목소리를 더 높여야 되겠죠. 어떤 원인 분석을 통해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많이 이 지지율이 앞으로 판도가 변할 수도 있는데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하다가 보통 한 마리 토끼도 못 잡는 경우가 왕왕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안철수 후보의 메시지나 일정 전략이 과연 기존의 어떤 정권 교체를 강하게 열망하는 보수층을 타겟으로 할지 이념 성향이 비교적 옅은 중도 무당층을 성향으로 할지 지켜보는 게 다음 주 대선판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저희가 이제 단일화 이 부분에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상승세의 원인 분석도 좀 궁금하지만 앞으로의 이 대선 구도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굉장히 궁금한 대목인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극적인 화해 속에서 다시 복귀했지 않습니까? 아까 언급해 주셨지만 안철수 후보와는 감정이 좋지가 않아요. 그 복귀를 함으로 인해서 단일화 가능성이 조금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변호사님의 평가는 궁금합니다. 일단 단일화를 말하기 전에요. 예. 지지율 상승의 그 원인을 잘 분석해야 돼요. 원인이 네. 뭡니까? 지금 장해찬 평론가는 반사 이익을 언급했지만 네. 제가 보기에 그것도 있지만 두 가지가 좀 더 있다 봐요. 크게 세 가지죠. 네. 첫째는 반사 이익.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안철수 후보는 가족 프리미엄이 있어요. 가족 프리미엄. 가족 리스크가 아니라 프리미엄이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가족 리스크가 있죠. 네. 부인 문제든 형수 문제든.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부인이 지금도 교수로서 의료 봉사하고 그다음에 안설희 씨 딸은 세계적인 과학자로 코로나 연구하면서 노벨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가족 프리미엄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비교적으로.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안철수 후보는요, 한마디로 포퓰리즘에 도전하는 공약이 좋아요. 무슨 말하냐면 네. 국민연금 개혁이 있죠. 지금 공무원 연금이 심각한 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민주노총이나 노동의 유연성 이런 인기에 영합하는 게 아니고 네. 제대로 된 공약을 윤석열 후보가 보수 후보인데도 연금개혁 이야기 못 하잖아요. 이걸 안철수 후보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런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지율이 뜨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갈등이 봉합된 데서 지지율이 저는 완만하게 더 상승할 걸로 한 20%대까지는 간다고 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네. 결국에 단일 안 하면 저는 필패를 봐요.
그렇군요. 단일화하면 이게 안철수 후보가 20, 윤석열 후보가 한 30. 이렇게 놓으면 이게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이깁니까? 따라서 저는 단일화하면 이길 가능성이 많지만 단일화 안 하면 이게 87년 우리 양김 분열에서 노태우 어부질했잖아요. 이런 얘기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단일화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네. 이걸 이준석 대표도 깨달아야 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공약이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 좋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제 단일화에 그동안 선을 좀 뭐 그어왔다고 해야 할까요? 이 안철수 후보가 한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 나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저는 정치인이 만나자는 요청이 오면은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는 없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은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겸허하게 묵묵하게 제가 갈 길을 가겠습니다. 자, 지지율 15%를 마의 지지율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대선 후보의 독자 완주 여부를 가늠짓을 때 이 15% 기준이 적용이 많이 되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안 후보가 이 지지율이 얼마나 견고히 유지되느냐 여부가 이 15%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그것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또 윤 후보와의 이런 어떻게 보면 단일화에서도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독자 노선 계속 갈 수 있을 만큼 지지율이 탄탄히 계속 나올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는 단일화 안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최근에 네. 단일화로 만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은 거죠. 이건 뭐냐면 자신감을 좀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단일화 국면을 본인이 한번 주도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설 전까지는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는 결국엔 단일화에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단일화의 주인공이 되느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싸움을 설 때까지 계속하고 아마 2월 초순경부터 이제 본격적인 단일화 논의를 시작을 할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단일화를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해 나가느냐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지금 국힘의 지지자들은 대부분 여전히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요. 네. 반면에 다른 뭐 중도층이라든가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금 안 대표를 지금 안 후보를 지금 지지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단일 후보로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단일화 과정 속에서 질문 자체가 대상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역선택을 방지할 것이냐 네. 안 할 것이냐를 갖고서 아마 두 진영이 두 후보가 엄청난 갈등을 할 거예요. 매번 있었지만 기시감이 있는 내용이네요. 역선택 그렇죠. 방지와 역선택을 그러니까 용인할 지금 것이다. 역선택 방지를 안 하면 안 후보가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역선택 방지를 해놓으면 당연히 윤 후보가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구 갖고서 갈등이 엄청날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네. 사실 지지율인데 지금 안 후보가 15%대에 있어요. 그리고 윤 후보가 25%입니다. 요 분기점이 어떻게 내려가느냐, 뚫고 계속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15% 뚫고 올라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단일화 국면이 또 달라집니다.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를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20%까지 뚫고 안 후보가 올라온다 그러면 주도권 전체를 사실은 안 후보가 가져가는 것이고 추락하게 돼서 뭐 20%까지도 아래로 내려간다, 윤 후보가.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주도권을 윤 후보가 잃어가는 이 장면. 그래서 굉장히 지금 발생되는 이 장면들이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렇게 조금씩 불이 붙는 것 같은 야권 단일화 논의,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이례적으로 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향한 논평도 냈는데요. 저희가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전 국민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재난을 당한 사람이 있고요.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공무원분들처럼 코로나가 있건 말건 월급이 똑같은 사람이 있고 IT 업계 중에 코로나 때문에 더 잘 돼서 보너스를 받는 데가 있어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말 자체는 대국민 사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 후보가 돼 있지만 분노해요. 제가 정말로 어려운 분부터 먼저 살리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국민이 겪어온 고통과 어려움을 한마디로 외면할 수 있는지 매우 놀랍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들으셨다시피 안철수 후보가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대국민 사기다라는 표현까지 쓰니까 민주당에서는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견제하는 논평을 처음으로 낸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을 저희가 또 같이 봤더니 이 박영선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 대전환 위원장은 이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감인가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까지 했던데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전과를 4개나 가진 분이 대통령감인가라는 의문도 같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음주운전하고 검사 사칭한 분이 대통령감인가 하는 그 핸디캡이 저는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보다는 훨씬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요. 이런 식의 인상 비평이 크게 의미 있는 시점은 지나간 것 같고 안철수 후보가 한 이 말에 대해서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면 됩니다. 안철수 후보 어떻게 보면 범야권 내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후보일 수 있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메시지 자체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도 계속 주장하던 것이거든요. 코로나가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호황이다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부 업종은 월급이나 급여의 변화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똑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게 또 수십조 원의 예산을 써서 근데 지금 코로나 중환자 병상 같은 경우는 5천억이면 만들 수 있다는데 그동안 안 만들었던 거잖아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썼던 예산의 0.1%만 배정했어도 만들 수 있었다는 게 이 분석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렇다면 왜 이 같은 메시지가 틀렸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코로나 국면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내용으로 비판하면 되는데 이 핸디캡 이야기하고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감 아니라고 하면 제가 서두에 지적한 것처럼 그럼 이재명 후보는 이 논란이 나왔을 때 제일 불리한 게 이재명 후보입니다. 메시지에 대한 비판을 하는 수준 높은 논평을 국민들이 정치인에게 기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뭐 이런 장해찬 본부장의 의견에 대해서도 궁금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러브콜을 보내다가 이제는 뭐 핸디캡이 있다, 뭐 대통령감인가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는 좀 품어야 할 후보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구애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판을 읽어야 될까요? 안철수 후보의 어떤 이 발언 내용만 우리가 좀 지켜보면 사실은 전 국민이 재난을 당한 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사실은 우리 전 국민 아니라 전 세계 시민이 다 재난을 당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꼭 돈을 못 번다, 뭐 이 물질적으로 좀 타격이 있다. 이걸로 계산해서는 안 되거든요. 심리적인 타격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2년 넘게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사람들을 못 만나고 이 모든 것 자체가 사실은 재난에 가까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재난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국민적인 어떤 시각 속에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왜 다 주느냐, 보편적으로 선별적으로 그런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시민들은 시민의 고통을 잘 모르는 후보다라고 폄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김동연 전 이제 부총리 지금 후보죠. 후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민주당은 그쪽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지금 안 후보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사실은 윤 후보의 지지층을 받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들이 넘어오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수층화되어 왔다, 보수 후보화되어 왔다라고 보는 것이고 네.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분들은 중도화하면서 오히려 김동연 후보에게 넘어갈 공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안 후보보다는 김동연 후보와의 어떤 연대, 후보 단일화 이런 쪽을 추구하는 것이 저는 맞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박영선 후보 얘기가 적절하다 뭐 이렇게 저 평가하죠. 네. 네. 자, 두 번째 순서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강세로 요동치는 대선 구도를 짚어봤습니다. 네, 저희는 대선판을요, 이 3가지 키워드로 한번 뽑아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뽑은 3가지 키워드로 다음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